월간지 사람과 삶의 편집국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강민준 기자는 죽은 사람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연예인들의 열애설 기사가 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대형 일간지 특별 취재팀 소속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비자금 스캔들을 터뜨려 그를 감옥으로 보낸 스타 기자. 그의 펜끝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그의 발은 진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달려갔다. 하지만 그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외압에 굴복하라는 편집장의 지시를 거부한 뒤 그는 신문사에서 쫓겨났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메이저 언론사에는 발도 붙이지 못했다. 결국 그가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이 사람 사는 이야기나 맛집 따위를 다루는 삼류 잡지사였다. 강 기자 일거리 왔다. 박 부장이 서류 뭉치 하나를 그의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말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알기에 그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의 냉소적인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상사였다. 이번 건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야. 자네 그 삐딱한 성격 좀 죽이고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기사 좀 써봐. 서류의 제목은 거리의 천사, 희망을 선물하다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ECW그룹 최건우 회장의 외동딸 최유라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조직적 합성 항원 HLA 이 100%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 그런데 그 기증자가 바로 매일 길거리에서 복권을 파는 18살 소녀 김소라라는 것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재벌가의 딸을 위해 가난한 복권팔이 소녀가 자신의 골수를 기꺼이 기증하기로 했다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민주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천사 돈으로 산 천사겠지. 그에게 이 이야기는 재벌가의 추악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잘 짜인 홍보용 연극에 불과했다. 그는 아무런 의욕 없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지금의 그에게는 기사를 고를 처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서울 최고의 VIP 병실은 공식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CW그룹의 홍보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앉아 있었다. 최건우 회장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김소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 옆에 김소라는 이 모든 상황이 버거운 듯 잔뜩 움츠려 있었다. 누군가 사준 것이 분명한 어색하고 깨끗한 옷,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마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손에 꼭 쥐고 있는 낡은 복권 가방.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된 대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결심을 하게 됐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 저야말로 기쁠 따름입니다. 민주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들을 관찰했다. 사자의 눈으로 먹잇감의 가장 작은 빈틈을 찾고 있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소녀의 손이었다. 복권 가방을 쥔 그녀의 손등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군가 예상치 못하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자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선행을 베푸는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린 겁먹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다음은 최건우 회장이었다. 그는 소라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통제와 구속에 가까웠다. 그의 단단한 소나귀 힘 때문에 소녀의 마른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감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으며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불안한 독재자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다른 기자들이 놓친 아주 작은 디테일을 포착했다. 최 회장이 앞으로 우리 소라 양의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소라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홍보팀이 슬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민준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뜬 분위기의 회견장을 차갑게 갈랐다. 그는 소라의 선행에 대해 묻지 않았다. 김소라 양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혹시 길에서 파는 그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각본에 없는 질문이었다.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허를 찌르는 질문. 순간 소라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의 눈의 진심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슬픈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병상에 누워있을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다. 그건... 하지만 그녀가 진짜 대답을 하기 전 최건우 회장이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하하하, 우리 소라 양은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소라 양의 평생의 행운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는 소라 대신 대답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소라의 눈에 스쳤던 진실의 불씨는 다시 깊은 두려움의 재 속에 파묻혔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다른 기자들은 가슴 따뜻한 기사를 건졌다며 만족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강민주는 아니었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방금 전의 장면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다. 소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 회장의 과도한 통제욕, 그리고 그가 가로챈 대답. 처음에는 그저 돈으로 맺어진 거래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냉소적인 추측은 이제 더 복잡하고 추악한 무언가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홍보용 연극이 아니다. 이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편집장은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기사를 원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맡았다. 그의 잠자고 있던 탐사보도 기자의 본능이 10년 묵은 맹수처럼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병원 건물을 돌아보며 수첩을 꺼내 첫 문장을 적었다. 그것은 천사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최건우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진실을 향한 그의 외로운 추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의 진짜 지휘본부는 잡지사의 시끄러운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전쟁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그의 작고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시작되었다. 사방의 벽은 그의 과거 영광의 흔적이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사건들의 관계도, 증거 사진, 그리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명단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그는 텅 비어 있던 벽의 정중앙에 새로운 사건 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2장의 사진을 붙였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재벌 총수 최건우의 사진과 겁에 질린 눈으로 복권을 팔던 소녀 김소라의 사진. 그는 두 사진 사이에 굵은 선을 긋고 그 위에 커다란 물음표를 그려 넣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최건우 회장에 관한 모든 기사와 인터뷰,
칼럼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한 인간의 공식적인 연대기가 떠올랐다. 최건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0대 시절부터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로 시작해 동물적인 감각과 무자비한 사업 수완으로 회사를 키워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인 CW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 언론은 그를 맨주먹의 신화, 흙수저들의 희망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 화려한 기사들의 행간을 읽었다. 그는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들을 찾아냈다. 무자비한 적대적 M&A로 경쟁사를 파산시킨 일, 사업 초창기 시절 폭력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루머, 그리고 그의 성공 가도에서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최건우는 단순히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정상에 오른 냉혹한 포식자였다. 민주는 그의 경력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발견했다. 바로 유력 가문의 딸인 민서현과의 결혼이었다. 민서현, 그녀는 대대로 명망 높은 법조계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집안이 가진 막대한 자본과 정계 인맥은 당시 중소건설사에 불과했던 최건우의 회사에 로켓과 같은 추진력을 달아주었다. 민주는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전략적인 합병이었다. 최건우는 자본과 명예를 얻었고 민서현의 집안은 그의 사업 수완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했다. 이 결혼은 최건우 제국의 주추주돌이었다.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한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과거의 어떤 추문이라도 이 기둥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민주는 잡지사 편집부의 힘을 빌려 CW그룹 최건우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박 부장은 감동 스토리의 후속 취재라며 기뻐했지만 민준에게 이번 인터뷰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CW그룹 본사, 최건우의 집무실은 그의 권력을 과시하듯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사무실은 그 자체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최건우는 최고의 연기자였다. 그는 민준을 겸손하고 따뜻하게 맞았다. 딸 유라와 천사 소라의 이야기를 할 때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감격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저 아이가 제게 주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지요. 민주는 예상된 질문들을 던지며 그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 주었다. 그러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는 아주 교묘하게 화제를 전환했다. 회장님의 자수성가 스토리는 이 시대 모든 젊은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사모님이신 민서현 여사님을 만나시기 전 아주 어렵게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구시던 시절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중한 질문의 형태를 띤 날카로운 탐침이었다. 그의 인생이 합법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 어둠 속에 감춰진 그 특정 시기를 정면으로 찌른 것. 그 순간 최건우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찰나의 순간 사라졌다. 그의 자세가 미세하게 경직되었고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민주는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최건우는 곧바로 사람 좋은 웃음으로 표정을 바꿨다. 하하, 강 기자님도 참 그 시절이야 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요. 솔직히 말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민주는 답을 얻었다. 그는 그 시절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민준이 집무실을 나설 때였다.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민서연과 마주쳤다. 최건우가 민준을 소개했다. 여보, 이분이 우리 유라를 도와준 소라 양에 대한 기사를 써주실 강민준 기자님이시오. 민서연은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민준을 마치 신발에 묻은 먼지를 보듯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우리 유라를 도와준 아이에 대한 기사를 쓰신다고요. 좋은 일 하시는군요. 그녀의 말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좋은 일이란 그저 자기 가문의 서사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듯한 뉘앙스였다. 이 짧은 만남으로 민준은 확신했다. 민서연이야말로 이 완벽한 가족이라는 성의 가장 강력한 수문장이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건우는 그 어떤 비밀이라도 무덤까지 가져갈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는 사건 보드를 수정했다. 최건우의 결혼 전시기에 굵은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민서연의 사진을 붙이고 그 옆에 동기 모티브라고 적었다. 최건우를 직접 파고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했다. 그의 방어벽은 너무나도 견고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겁에 질린 채 복권을 팔던 소녀 김소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가장 약한 골이 모든 비밀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최건우를 알려면 저 아이부터 알아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의 조사는 권력의 정점이 아닌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향할 터였다. 그는 재킷을 집어 들었다. 이제부터는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는 김소라가 살고 일하는 거리로 직접 나갈 생각이었다. 진실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강민준의 추적은 병원의 통제된 공간을 벗어나 서울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는 며칠 동안 유령처럼 김소라의 뒤를 쫓았다. 골수 이식 수술 날짜는 잡혔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다. 천사소녀 김소라는 낮 동안에는 병원을 나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았다. 물론 그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이 늘 함께했다. 소녀의 영역은 혼잡한 지하철역 입구, 그리고 낡은 재래시장의 한 귀퉁이였다. 복권 사세요. 행운을 사세요. 오늘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소라는 병실 안에 창백하고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풍파에 단련된 강인한 거리의 상인이었다. 행인들을 향해 닳고 다른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희망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보았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피로와 이따금씩 허공을 향하는 공허한 눈빛을, 그리고 길 건너편에 눈에 띄지 않게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 최건우의 충실한 개인 비서인 윤 실장의 부하들이었다. 해가 저물고 소녀가 복권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떴을 때 민준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소라의 발걸음은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서울의 언덕배기에 위치한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동네로 향했다. 달동네, 가파르고 좁은 골목,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담벼락, 그리고 가난과 세월의 냄새가 뒤섞인 곳. 최건우의 강남 타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 극명한 대비가 이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소라는 쓰러져가는 작은 연립주택의 옥탑방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직감했다. 모든 진실의 시작과 끝은 바로 저곳에 있었다. 그는 며칠에 걸쳐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자신을 도시 빈곤층의 삶을 연구하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소라를 칭찬했다. 몸 좋은 할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결정적인 정보는 동네 약국의 수다스러운 약색에서 나왔다. 소라 할머니, 아주 지독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잖아. 약값이며 병원비가 한두 푼이어야지. 몇 년 동안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참 신기한 일이야.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그 비싼 약값을 현금으로 척척 내더라고. 밀린 병원비도 싹 다 갚았대. 어디서 큰돈이라도 난 모양이야. 복권이라도 맞았나.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역시 돈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라고 하기엔 최건우의 연극은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는 이제 소라와 직접 대면해야만 했다. 감시의 눈을 피해서 민준은 기회를 엿보았다. 감시조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대를 했다. 그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혹은 그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K가 길 아래쪽에서 작은 접촉 사고를 일으켜 그들의 시선을 몇 분간 빼앗았을지도 모른다. 민준은 약국으로 향하던 소라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위압적인 기자의 얼굴을 지우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김소라 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병원에서 배웠던 강민준 기자입니다. 소라는 그를 알아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 다시 병원에서 보았던 그 공포가 서렸다. 할 말 없어요. 저리 가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민준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만 위협적이지 않게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최건우나 골수 기증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많이 힘들죠. 민준의 나직한 한마디에 소라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매일 복권 팔아서 할머니 약값 대는 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병원비도 엄청날 거고요. 그것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너무나도 정확한 연민의 언어였다. 예상치 못한 위로에 10대 소녀가 10년간 짊어져 왔던 강인함의 갑옷이 소리내어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민주는 부드럽지만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누가 도와주고 있나요? 최건우 회장님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겁니까? 그게 골수를 기증하는 조건이었어요. 와르르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눈물이야말로 그 어떤 고백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그녀는 끄끄거리며 간신히 말을 쥐어짰다. 저는 우리 할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는 애원하고 있었다. 이 위험한 진실을 파헤쳐서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감시조의 시선이 다시 이쪽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민주는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해요. 기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아저씨로서 도와줄게요. 그는 흐느끼는 소녀를 뒤로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연민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소녀는 협박당하고 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악마와 거래를 한 것이다. 거리의 천사는 사실 가련한 희생양이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최건우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숨겨야만 하는가? 왜 그저 조용히 돈을 주고 골수를 사지 않고 굳이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썩한 미담으로 포장해야만 했을까? 그 홍보용 연극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이 사건의 비밀은 돈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손안의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막 거대한 거짓말의 제국을 감싸고 있던 실타래의 첫 가닥을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실을 따라가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강민준의 예상대로 최건우의 방역은 거대하고 무자비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잡지사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박 부장이 그를 호출했다. 편집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박 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 기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CW그룹에서 우리 잡지사는 물론 모기업 전체에 걸린 광고를 전부 철회하겠다고 통보해왔네. 수십억짜리 계약이야.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 좋은 기사를 쓰는 것도 좋지만 선의를 베푸는 훌륭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아주 정중하게 말씀하시더군. 그것은 정중한 충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최건우가 자신의 아내 집안까지 동원해 그의 제국을 건드린 작은 잡지사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윗선에서는 당장 그 취재를 덮으라고 난리야. 강 기자, 제발 이쯤에서 그만둬.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CW그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다 죽는다고. 박 부장은 애원했다. 민주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 건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건우의 이 노골적인 압박은 이 사건 뒤에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건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그는 박 부장 앞에서 물러서는 척했지만 그 순간부터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김소라라는 소녀의 뿌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어디서 왔는가? 그녀의 부모는 누구인가? 왜 버려졌는가? 민주는 공식적인 기록부터 파고들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모든 것이 벽에 부딪혔다. 주민등록 기록, 가족관계 등록부, 김소라라는 이름, 앞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무연고자. 그녀는 서류상으로 유령 같은 존재였다. 최건우의 힘이 이미 공식적인 기록까지 모두 지워버렸음이 분명했다. 민주는 방향을 틀었다. 그는 구식에 발로 뛰는 탐사보도를 시작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김소라가 18년 전 처음 발견되었던 보육권의 이름을 알아냈다. 지금은 폐쇄되고 없어진 작은 천사들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보육권이었다. 그는 보육권의 옛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당시 보육권을 운영했던 원장을 찾아냈다. 하지만 원장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누군가에게 이미 협박을 당했거나 돈을 받고 입을 다물기로 한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다. 최건우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가 가는 길마다 한 발 앞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보육권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냈다. 당시 작은 천사들의 집에서 갓난아기들을 돌보던 부모 할머니. 지금은 은퇴하고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한 할머니였다. 민주는 한달음에 강원도로 향했다. 처음 한 할머니 역시 과거를 들추는 것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찍었던 길거리에서 복권을 팔던 소라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이 아이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힘 있는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보셨던 이 아이를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을 자신의 작은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방 한구석의 낡은 벽장에서 먼지 쌓인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아이를 기억하고 말고 아주 예쁜 아가였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18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비가 몹시 내리던 밤이었다.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를 담요에 싸서 보육원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했다. 여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울며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아기 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고. 편지에는 소라라는 아기의 이름과 부디 행복하게 자라달라는 짧은 내용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진이었다. 할머니는 앨범 속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게 그 아기 엄마가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야. 사진을 받아든 민준의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거친 모습의 최건우가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재벌 회장이 되기 훨씬 이전, 공사판을 전전하던 시절의 모습인 듯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여자, 18살 김소라의 얼굴이 그 여자의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천둥이 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기적이라 불렸던 100% 일치의 골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핏줄이기에 가능했던 필연이었다. 천사소녀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해야만 했던 이유.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딸을 희생시켜야만 했던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 그 모든 것이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들린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벌가의 비리나 갑질 문제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존재 자체를 짓밟은 근원적인 폭력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옆자리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작은 사진이 청은망은의 납덩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다른 종류의 분노로 변해 있었다. 특종을 향한 기자의 욕심이 아니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버지에게 생명을 저당 잡힌 채 또다시 버려진 한 소녀를 위한 뜨거운 의분이었다. 그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을 손에 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칼로 거대한 위선의 심장을 꿰뚫는 것뿐이었다. 강민준의 오피스텔. 그는 사건 보드 정중앙. 최건우와 김소라의 사진 사이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앞정으로 꽂았다. 1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거짓을 꿰뚫는 진실의 조각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최건우에게 이 사진을 들이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최건우는 뱀 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진을 빼앗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오히려 민준을 사회에서 매장하려 들 것이 뻔했다. 정면 공격이 아니라 내부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최건우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했다. 그의 시선은 사건 관계도에 적힌 한 남자의 이름에서 멈췄다. 윤 실장, 최건우의 그림자이자 그의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온 충실한 오른팔.
민준의 오랜 기자 경험은 말해주고 있었다. 저런 남자들은 충성스러운 만큼 가장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민준의 새로운 타겟은 윤 실장이었다. 민준은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윤 실장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메시지에는 어떤 글도 없었다. 오직 18년 전 낡은 사진 속에서 김소라의 어머니 얼굴 부분만 잘라낸 저화질의 이미지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 시각 윤 실장은 자신의 차 안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가 도착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표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떨리는 손으로 최건우 회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다. 민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끼를 확실하게 물었음을 확인했다. 민준은 두 번째 문자를 보냈다. 만날 장소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윤 실장이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취약해질 만한 장소를 골랐다. 늦은 밤, 인천의 인적 드문 부둣가. 비밀을 알고 있는 정체불명의 협박범을 만나기 위해 윤 실장은 홀로 약속 장소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밤 11시,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부둣가. 윤 실장은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며 서 있었다. 누구야? 나와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그가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그때 컨테이너 박스 그림자 속에서 강민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윤 실장은 그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안도하는 동시에 분노를 터뜨렸다. 고작 기자 나부랭이라면 돈이나 협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내 놈이었나. 고작 기자 나부랭이가 가니 배 밖으로 튀어나왔군.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해. 얼마면 되겠어.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녹슨 드럼통 위로 18년 전에 그 낡은 사진 원본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윤 실장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모든 허세가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에는 김소라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젊은 시절의 최건우가 함께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민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통보할 뿐이었다. 18년 전 최건우는 이 여자를 버렸지.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리고 18년 후 그는 자신의 귀한 딸을 살리기 위해 쓰레기처럼 버렸던 또 다른 딸을 찾아냈어. 언론에서는 기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실상은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였지. 안 그런가, 윤 실장? 윤 실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어. 아니, 침묵을 넘어 이 더러운 거래의 선봉에 서서 어린 소녀와 할머니를 협박했지. 할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소녀의 골수를 빼앗으려 한 거야. 잠은 제대로 자나 밤에 악몽은 꾸지 않고 민준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윤 실장이 애써 외면해왔던 죄책감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만해. 윤 실장은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다. 그는 괴로운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최건우의 운전기사 시절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최건우가 소라의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버렸는지, 그리고 이번 일을 처리하며 소라의 할머니 병원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골수 기증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라는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회장님은 내 인생의 은인이야. 평생을 모셨지. 하지만
소라 그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나도 내가 괴물처럼 느껴져. 매일 밤 그 아이의 눈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의 자백은 민준이 그의 재킷 옷깃에 숨겨둔 초고감도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이제 민준은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사진이라는 물적 증거와 최측근의 자백이라는 결정적인 증언. 최건우와 CW그룹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민준은 무너진 채 흐느끼는 윤 실장을 부둣게 남겨두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는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오면서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다.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 그리고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힘. 그것은 기자로서 그가 마주한 가장 무거운 시험대였다. 그는 CW그룹의 화려한 타워를 지나 김소라가 사는 어두운 달동네를 지났다. 극명한 두 세계의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그의 가슴을 쳤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는 사건 보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물음표로 가득한 혼돈의 지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끔찍한 진실의 그림이었다. 그는 김소라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특종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 소녀에게 이름과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다.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이었다. 골수이식 수술. 당일 아침 서울대병원의 공기는 희망을 가장한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술을 준비하는 무균실. 김소라는 환자복을 입은 채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닳고 다른 복권 가방이 생명줄처럼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의 몸 일부를, 자신을 세상에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이복자매를 위해 내어줄 터였다. 다른 병실에서는 최유라가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은 약했지만 얼굴에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간호사를 통해 솔에게 직접 만든 작은 감사 카드와 인형을 보냈다. 저의 천사, 소라 언니에게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수한 감사는 이 추악한 진실 위에서 피어난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였다. VIP 대기실에서는 최건우와 그의 아내 민서연이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었다. 민서연은 여전히 귀족처럼 차갑고 우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건우는 초조한 아버지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면서도 그의 눈은 끊임없이 소라가 있는 병실 쪽을 향해 있었다. 자신의 투자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감시하는 사업가의 눈빛이었다. 강민주는 그 모든 위선적인 풍경을 병원 한 구석에서 환자의 보호자인 척 위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터뜨릴 수 있었다. 첫 번째 선택지, 지금 모든 것을 폭로한다. 최건우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술은 중단될 것이다. 죄 없는 최유라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의 손에 한 생명의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최유라는 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최건우의 추악한 계획이 성공하도록 방관하는 것을 의미했다. 김소라는 협박 속에서 영혼을 유린당한 채 수술대에 오를 것이다. 특종은 건지겠지만 진정한 정의는 실현되지 못한다. 민주는 딜레마에 빠졌다. 기자의 윤리와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깨달았다.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구원을 위한 싸움이어야 했다. 그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최건우 스스로 이 더러운 거래의 본질을 바꾸게 만드는 것. 민주는 최건우가 수술 직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예상했다. 기도를 하든 마음을 다잡든 그는 조용한 공간을 찾을 터였다. 병원 맨 위층에 있는 작은 예배실. 그곳만큼 상징적인 장소는 없었다. 민주는 대포폰으로 최건우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 예배실 10분 후 혼자 오시오. 당신 딸의 목숨이 걸린 이야기니 당신 딸이라는 모호한 표현. 그것은 최유라이기도 했고 김소라이기도 했다. 예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공간을 성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최건우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돈을 노리는 또 다른 협박범일 것이라 예상했다. 당신이었나? 원하는 게 뭐야? 돈 얼마면 만족하겠어? 그의 눈에 신도용 의자에 앉아있던 강민준이 들어왔다. 최건우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들 사이에 기도용 의자 위로 2개의 물건을 올려놓았다. 18년 전에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윤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 나도 내가 괴물처럼 느껴져. 최건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발견의 충격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코너에 몰렸다는 공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민준이 그의 손을 막았다. 소용없습니다. 원본 파일은 이미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 민준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라 무겁고 비장했다. 내가 이 사실을 아직 세상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유라 양,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그는 최건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당신 앞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길은 이대로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당신의 거짓말과 협박 속에서 유라 양은 살겠죠. 하지만 수술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당신은 딸을 살린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딸의 영혼을 팔아먹은 악마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당신의 아내와 처가,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CW 그룹은 모두 무너지겠죠. 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2번째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아내와 딸 유렉의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김소라 양을 찾아가 아버지로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기증이 더러운 거래가 아닌 한 가닥 남은 당신의 양심과 한 소녀의 진정한 용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이 녹음기와 사진은 오늘 이 예배실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속죄의 기회였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길이 아니라 모두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최건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예배실 정면의 십자가와 자신의 죄악이 담긴 증거물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오만함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버려진 딸에 대한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때 병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수술팀의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방송이었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최건우는 증오와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한번 쏘아본 뒤 아주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예배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주는 고요한 예배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한 괴물의 가슴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한 조각의 인간성에 모든 것을 건 자신의 도박의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최건우는 예배실을 나와 수술실 앞 대기실이 아닌 아내 민서연이 홀로 기다리고 있는 병원 내의 작은 가족 라운지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라운지 안 민서연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최건우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채 자신의 과거와 추악한 비밀, 그리고 김소라의 존재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민서연은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 가면처럼 굳어졌다. 그녀의 자존심은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오점이 생겼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완벽한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우리 결혼은 오늘로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내 딸 유라가 살아야 하니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그 뒤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죠. 그 한마디에 최건우 제국의 가장 단단했던 주춧돌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잠시 후 최건우는 헬쑥한 얼굴로 김소라의 병실을 찾았다. 그의 뒤를 따르던 민서현은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 최건우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자 자신이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소녀의 앞에서 오열하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소라야, 아비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 수술 받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 그러니 제발. 소라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자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18년간 쌓여온 원망과 눈앞에 비참한 남자를 향한 희미한 연민이 뒤섞였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용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담고 있었다. 제 동생이잖아요. 그것은 거래가 아닌 상처 입은 영혼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동생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최유라는 새 생명을 얻었다. 몇 달 후 월간지 사람과 삶의 강민준의 기사가 실렸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커버 스토리였다. 하지만 단순한 폭로 기사가 아니었다. 민주는 최건우의 야망과 죄악,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참회, 김소라의 고통과 그녀가 보여준 위대한 용서를 깊이 있는 필체로 담아냈다. 그의 기사는 한 남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비밀, 그리고 속죄라는 복잡한 인간 드라마를 통찰하고 있었다. 이 기사 한편으로 강민주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스트로 우뚝 섰다. 세상은 변했다. 최건우는 CW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아내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사회적인 명예는 모두 잃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의미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소라의 할머니를 찾아가 서투른 사위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속죄가 시작된 것이었다. 김소라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복권을 팔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깨끗한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토록 원했던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빼앗겼던 그녀의 인생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1년 후 가을,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 카페. 최유라와 김소라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언니, 어느덧 건강을 되찾은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 그냥 모든 게 다. 소라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 생활과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진실된 모습이었다. 거짓의 잿더미 위에서 상처투성이의 두 자매는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강민준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취재 수첩을 덮었다. 그의 일은 끝났다. 그는 단순히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었다. 그는 명성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의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되찾았다. 창밖으로 두 자매의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공원에 울려 퍼졌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